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결혼 20년 저는 늘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평소에 말수가 적고 표정도 굳어있는 그는 화가 나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 하나만으로도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밥이 짜다,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냐.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늘 지적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우리 남편이 좀 까칠해서 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하며 늘 핀잔을 주셨고 시누이 시동생들은 형님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다며 은근히 저를 탓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45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방광암 3기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저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년 생존율이 약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죠. 울지 마.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남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몸은 급격히 야위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번갈아 간병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직장이 있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라는 핑계로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죠. 결국 저 혼자 남편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남편의 링거 바늘이 빠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부축해주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안하다. 힘들 텐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항암 치료 3차를 받을 무렵 남편에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보야, 나 좀 안아줘.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안아달라고 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아니,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조심스럽게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한때 든든했던 그의 어깨는 이제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고 등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서 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참 못했다.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냈고 고마워해야 할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라는 부담감,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그게 나를 점점 딱딱하게 만들었나 봐. 저는 그제서야 남편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도 약한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어. 내가 엄하기만 해서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는데 너는 항상 아이들 편에서 따뜻하게 감싸줬잖아. 집에 오면 항상 따뜻한 밥이 있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 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평안했던 건 다 너 때문이었어. 저는 그런 남편의 말들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변했지만 저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약해진 모습이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진 자신이 초라해서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아플 때 제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병이 심해질수록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간병해라며 저를 독려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많이 아프니까 힘들겠다며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큰 시누이는 남편과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이 남편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가족끼리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유산 정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조금 더 친절해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도 들었거든요.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즈음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야, 내 휴대폰 비밀번호 바꿀게. 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525. 왜 갑자기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휴대폰을 바로 확인해봐. 문자 한 말이야. 그때는 별 의미 없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이나 연락처 같은 것들을 정리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제게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야, 내가 죽으면 49제까지는 시댁에서 하는 대로 따라해. 그런데 그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알겠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안 죽어요. 아니야.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런데 너는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간절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해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아이들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문자. 잊지 말고 확인해.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시댁에서 주관했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곡을 하고 문상을 받았습니다. 3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자함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약 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개가요. 첫 번째 문자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야, 이 문자를 받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놀랐을 텐데 미안해. 하지만 너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뒀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받는 그의 문자라니. 먼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는 너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차갑고 무뚝뚝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너는 그런 나를 20년 동안 참아주고 사랑해줬어. 고마워. 두 번째 문자는 2주 후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49제 준비로 바쁠 거야. 우리 어머니나 시누이들이 이것저것 시킬 텐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조금만 참아. 곧 다 끝날 거야. 세 번째 문자는 49제가 끝나는 날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49제도 끝났겠네.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부터는 너만을 위해 살아도 돼.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네 번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유산 때문에 너를 이용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대비해뒀어. 집과 예금은 가족들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것들은 시댁에서 나눠 가질 거고 너에게는 얼마 안 돌아갈 거야. 하지만 내가 따로 마련해둔 게 있어.
우리 집 안방 옷장 뒤쪽을 확인해봐. 벽면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첫째 아이 생일이야. 저는 급하게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빼내고 벽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첫째 아이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인감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3억 원이 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여러 장 있었는데 제 명의로 된 원룸 세 채의 서류였습니다. 5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놀랐지? 나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돈을 모았어. 너와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너희들이 힘들어할까 봐서. 시댁 식구들은 이 돈의 존재를 몰라.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유산 분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습니다. 집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하고 예금도. 아이들 교육비는 우리가 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큰 시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올케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집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면 부담스럽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문자에서 49제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결국 집은 시댁에서 남편 명의의 예금 대부분은 시댁과 아이들 교육비 명목으로 시댁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게 돌아온 건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분수를 안 해. 아이들은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3억 원과 원룸 세 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49제를 마친 후 남편의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 내가 남긴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봐.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도 했고. 뭐든 해봐. 그리고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 때문에 주저하지 마.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보다 훨씬 따뜻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20년간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이 죽어서야 그 말을 전해준 거였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원룸 세 채의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고마워입니다. 남편이 제게 가장 많이 해준 말이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가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지니까 아이들도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명절에 안부 인사 정도만 하죠. 그들은 아직도 제가 남편의 숨겨진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생활비는 충분하냐며 걱정하는 척 하시지만 저는 그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마지막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병이 심해지면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 제가 힘들어할 것을 대비해서 경제적인 준비까지 해뒀던 거예요. 사실 남편이 차갑고 무뚝뚝했던 건 그것이 그 사람 나름의 책임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나 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 때문에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무섭고 차가운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그 안에 숨어있는 애정과 책임감을 보지 못했어요. 만약 남편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의 진심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중년의 단정한 분이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 부인 맞으신가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 남편과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민수 형과 대학 동창이었던 김정호입니다. 민수 형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때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서. 아, 그래서 낯익었구나 싶었습니다. 민수 형이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서요. 그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형수님께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이 카페가 형수님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정호가 잘 전해준 모양이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정호에게 부탁해뒀어. 나는 평생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쑥스러워서 못했고. 하지만 너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아이들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심지어 나에게까지 항상 따뜻했어. 그런 너와 결혼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죽은 후에도 너는 그 따뜻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도 따뜻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에 가봐. 벤치 아래에 작은 상자를 묻어뒀어. 20년 전 너에게 주지 못했던 선물이 들어있어. 저는 그 길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아래를 조심스럽게 파보니 정말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함께요. 사귄 지 1년 됐을 때 사두었던 선물이야. 결혼 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주고 싶어서 산 거였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줬지. 20년 동안 이걸 묻어두고 살았어. 이제라도 받아줘. 저는 그 작은 반지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 수줍던 그 남자가 저를 위해 몰래 준비했던 선물.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받게 된 그의 마음. 반지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생각하니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20년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랑이 모두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며칠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 부인 아니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남편의 첫 직장 상사였던 부장님의 어머니셨어요. 남편이 신입사원일 때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셨죠. 네, 맞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아이고, 우리 민수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민수가 병원에서 마지막 몇 개월 동안 가끔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요? 자기가 부인한테 평생 미안하다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후회된다고. 그러면서 부인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아이들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항상 친절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그런데도 불평 한 번 안 한다고. 자기가 복받아서 그런 부인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요. 여보야, 이건 우리 결혼 10주년 때 사둔 선물이야. 그때도 주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 즈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
목걸이를 사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하지만 너는 그런 내 마음도 모른 채 선물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지. 사실 나는 그게 정말 서운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는 그냥 나를 배려해서 한 말이었겠지? 이 목걸이에는 우리 가족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작은 로켓이 달려 있어. 언제나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뜻이야. 저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몇 달 후 대학생이 된 첫째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아왔는지. 그리고 아빠도 나름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도 이제 알겠어요. 표현이 서투르셨을 뿐이지 진짜로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몰래 모아둔 돈 이야기 들었거든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우리는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둘째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엄마,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아빠처럼 엄마한테 의지만 하지 않을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카페에 단골 손님이 하나 생겼습니다. 5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조용히 책을 읽으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손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카페에 놓인 방명록에 글을 써주셨어요. 사장님께, 이 카페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커피 맛도 좋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힘이 됩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중인데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고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았어요. 어쩐지 가끔 쓸쓸해 보이시더라니. 어느 날 그분이 카운터에 오셔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같은 처지인 분과 대화해보고 싶어서요. 그분의 이름은 이진우 씨였습니다. 2년 전에 부인을 유방암으로 여의셨다고 했어요. 저희도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서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할 수 있었죠. 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별의 아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까지. 부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프면서도 늘 웃으려고 했고 제가 슬퍼하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곤 했죠. 마지막에는 저더러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진우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그의 진심을 알게 된 이야기를요. 그분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르셨던 거네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날 이후로 진우 씨와는 종종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픈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삶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처음에는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 위로가 되는 대화 상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해봤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이래도 괜찮을까? 당신은 뭐라고 할까?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미리 예약해둔 문자가 또 도착한 거였어요. 여보야, 지금 이 문자를 받고 있다면 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야. 맞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예상했을까요? 놀라지 마. 너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야.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 나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갔어. 너도 이제 행복할 시간이야. 단 조건이 있어. 너보다 먼저 죽는 남자는 안 돼. 너보다 키 작은 남자도 안 돼. 그리고 너한테 함부로 하는 남자는 절대 안 돼. 알겠지?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어서도 질투하고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려져서요. 농담이야.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 다만 나보다는 좋은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그리고 행복해. 꼭 행복해야 해. 남편의 마지막 축복을 받은 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와의 만남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진우 씨는 남편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표현도 솔직하고 웃음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처음 이 카페에 왔을 때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사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외로움이 사라져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자꾸 과거만 생각하게 되는데 진우 씨와 있으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아이들에게 진우 씨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엄마 좋은 분이시면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그렇게 미안해 하셨잖아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희는 다 컸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를 위한 삶을 사세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성숙한 반응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심도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더 지났을 때 진우 씨가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은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준비했던 반지와는 다른 좀 더 화려한 반지였어요. 저는 은정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전 부인에게 못다 해준 것들까지 모두 은정 씨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걸고 있던 남편의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마치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요. 네. 좋아요. 재혼 소식을 들은 시댁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직 이르지 않냐며 반대하셨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시댁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가 행복하면 된다며 축하해줬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관심 있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가슴에 남편의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남편이 20년 전에 준비했던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지만 지난 추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진우 씨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저는 은정 씨의 과거까지 모두 사랑해요. 전 남편분과의 추억도 아이들도 모든 것이 지금의 은정 씨를 만든 거니까요. 재혼 후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진우 씨는 매일 사랑해라고 말해줬고 작은 선물도 자주 해줬어요. 집안일도 함께 했고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줬습니다. 카페 일도 적극 도와줬어요. 주말에는 함께 카페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사장님 부부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요. 단골 손님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아본 3년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감까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었고요. 남편이 남겨준 예약 문자들은 지금도 가끔씩 옵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의 말이에요. 여보야,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네. 새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게 가장 기뻐.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남편이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이사를 하면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봉투 안에는 저축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야, 이 돈은 내가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할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신혼집 꾸미는 데도 쓰고 새 남편과 여행도 가고. 행복한 일에 써. 나는 정말 운이 좋은 남자였어. 너 같은 천사와 20년을 함께 살 수 있었으니까.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통장에는 또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저를 생각해서 준비해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카페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어요. 20년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남편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는 평생 서로의 진심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서운해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시련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졌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분명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세요. 고맙다,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들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남편의 사랑, 아이들의 사랑, 새로운 남편의 사랑,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이 모든 사랑이 저를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받으세요.